안녕하세요. 모모스입니다. 오늘은 글쓰기에 관한 책입니다. 2000년 유대인 글쓰기 비법이라는 책이고요. 장대은 작가님이 지으신 책이고 유노북스에서 2022년에 나온 신간입니다. 도서관에서 신간 코너에서 글쓰기 관련 책이어가지고 빌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유대인의 성공에 관해 이제 연구한 책이고 그 중에서도 글쓰기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읽어볼게요. 당신이 사회에 첫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당신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는 말이나 글로써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달려있다. 당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써 전달하는 능력의 중요성은 조직에서 그 지위가 상승해 갈수록 더욱 중요하게 된다. 아주 큰 조직에서는 아마 표현하는 능력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경영학의 대가이자 유대인인 피터 드러커의 말이다. 유대인이 유럽 상권을 장악한 영향력은 읽고 쓰고 말할 줄 아는 능력에서 나왔다. 유대인이 유럽에서 부를 축적한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럽에서의 디아스포라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해주면서 우리 세계의 역사 안에서 글 읽기, 수학 이렇게 학문이 발전하는 그 과정보다 유대인이 얼만큼 더 이제 글을 쓰고 읽는 것에 중점을 둔 교육을 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앞서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글로벌 엑설런스의 헤츠키 아리엘리 회장은 글쓰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책은 우리 모두에 의해 쓰인 것을 말한다. 글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책을 쓰는 작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술을 창조해내고 혁신을 이루어내며 음악이나 예술을 창작해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유대인 가족의 문화에서 글쓰기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다. 그것은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자기의 단락의 기록을 남기며 나누기 위한 창조 행위다. 2006년 네덜란드를 방문했을 때 이준 열사 기념관의 이기황 회장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인터뷰 중간 그는 나에게 더치페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을 던졌다. 나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재정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내 말도 맞기는 하나 정확하지는 않다며 네덜란드의 더치페이 정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더치페이 정신은 네덜란드의 대표 정신으로 나와 남의 경제 인격을 동등하게 인정하는 젠틀맨십이다. 경제적 부담을 한 사람에게 지우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경제 인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고 나누어 지불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구 반대편에서 지진과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나 큰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의무로 보았다. 그때 도움의 손길을 국가나 기업, 기관의 일로만 넘기지 않는다. 단돈 1유로라도 국민 개개인이 참여한다. 국민의 모금 참여 비율에서만큼은 네덜란드가 세계 제일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서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고 보는 것. 그래서 그 짐을 나누어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네덜란드의 젠틀맨십 더치페이 정신이다. 네덜란드를 배운다는 것은 네덜란드인의 정신을 배우는 데 있다. 내가 목표하는 성공은 무엇인가? 내가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인생의 기회는 언제 어디에서 찾아올지 알 수 없다. 사람마다 때는 다르지만 그 방향이 올바르고 목표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 기회는 언제고 찾아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위한 배움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많은 이가 목표는 세우지만 대가는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공부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목표를 향한 사다리로서의 공부는 평범해서는 안 된다. 임계점을 넘어서야 한다. 누구나 하는 정도의 배움은 인생의 기회로 작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유대인에게 던지는 수많은 질문은 보이는 결과가 아닌 과정이어야 한다. 유대인의 성취를 가져온 임계점을 넘어선 준비 과정을 알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의 임계점을 넘어선 글쓰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유대인의 창의적인 사고력과 세계적인 성취의 배경이 된 글쓰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유대인의 성공 요소들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내 인생의 트리거 중 하나는 글쓰기다. 글쓰기는 나를 알아가는 도구이며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다. 글쓰기가 단순히 글을 쓰는 행위에 그치지 않음을 알기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한다. 유대인이 글을 쓰고 읽는 행위를 축복으로 여기듯 나에게도 글쓰기는 그러하다. 유대인은 글을 읽고 쓰는 과정을 통해 인생의 다방면에서 성취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는 종교적 차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민족으로 살아갈 때에도 글을 배우고 익히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들이 어디에서든 읽고 쓰는 유대 문화를 정착시키며 유산으로 이어온 것도 이미 2000년 전부터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은 글쓰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영역으로 두지 않았다. 유대인은 지나칠 정도로 솔직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가 많았고 논리적 변증을 즐기고 권장하는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유대인은 질문과 토론에 능하다. 다른 종교와는 달리 종교적인 전도 활동은 하지 않지만 유대교 신앙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과의 논리 대결은 피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후츠파 정신으로 정리된다. 유대인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토라와 탈무드를 읽게 하고 읽은 내용에 대해 토론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정리된 생각을 글로 표현하게 한다. 유대인은 토라와 탈무드를 중심으로 산다. 탈무드는 읽는 책이 아니다. 생각을 위한 책이다. 탈무드는 정해진 생각을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생각에 생각을 더해가며 완성하는 책이다. 유대인은 정신을 글로 남겼고 후대는 그것을 읽고 토론하며 삶으로 체화해 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쓰기 방법에 대해서 후반부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감정 노트에 관한 얘기도 있네요. 감정 노트는 기쁨, 슬픔, 화, 즐거움, 부끄러움, 후회 6가지 감정 상태에 대해 적는 곳이다. 내가 언제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는지, 기뻐하고 슬퍼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글로 표현해보라. 그 당시의 반응도 솔직하게 적어보라.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했는지, 나의 감정과 반응을 생각하며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순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추상적으로 쓰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라. 겪었던 사건과 사고, 감정 표현의 순간들을 찾아 기록하라. 일상을 돌아보자. 하루에도 수많은 감정에 휩싸이고 수없이 반응하며 살아간다. 인간이 변화하는 계기는 큰일만이 아니다.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고 그것이 지속되어 갈 때 큰 변화도 찾아온다. 감정 노트는 글쓰기 연습을 위한 노트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의 조상들이 표현했던 기쁨과 슬픔, 기대와 두려움 등의 감정은 그들을 지배하지 않았다. 슬픔은 기쁨으로, 두려움은 소망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감정 노트는 글쓰기를 위한 글감을 넘어 삶을 지탱해주는 도구가 되어줄 것이다. 나의 감정을 유발한 핵심 단어를 찾아 두드려보라. 분량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한두 줄의 사건과 감정 기록일 수도, 긴 글의 복잡한 감정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관찰과 평가, 기록을 지속하는 것이다. 감정 노트가 쌓이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생각은 한다고 나는 것이 아니다. 생각 좀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생각을 해도 나지 않아서 힘든 법이다. 그때 생각을 하려 하지 말고 관련 있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며 키워드를 찾는 일에 성공하라.
찾은 키워드를 주제와 연결하는 순간 새로운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키워드가 담고 있는 스토리뿐 아니라 나의 기억 창고에 잠자고 있던 정보가 연결되며 생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키워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생각을 훈련하는 이들에게 글쓰기는 삶의 무기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쓰기에 관해서 일정 양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양의 글쓰기. 매일 일정량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라. 양의 글쓰기는 질의 글쓰기로 나아가기 전 단계다. 일단 글을 쓰기 시작했다면 임계점을 돌파하기까지 양의 글쓰기에 도전하라. 그 과정에서 방법과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양의 글쓰기를 비껴갈 수는 없다. 그 과정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다면 잘 쓴 글은 그리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유발 하라리는 글쓰기를 끝없는 질문에 초점 맞추기라고 표현한다. 글쓰기는 자신이 던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많은 분야를 탐독하게 한다. 호모데우스를 쓰는 과정에서 그가 던진 질문은 그를 역사와 생물학, 경제학과 심리학의 영역으로 이끌었다. 그의 과정은 끝없는 읽기와 쓰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세워가는 과정이었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내가 믿는 것이 오류일 수 있다 라는 그의 고백과 생각이 있었기에 끝없는 질문을 던지며 양의 독서, 양의 글쓰기를 이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의 그 꾸준함, 특별함 뒤에 꾸준함, 일상의 노력을 기억하라는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주 막 반짝반짝하는 글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며 그냥 시간을 보내는데 그냥 일단 양을 채우는 거. 그 아티스트 웨이에서도 모닝 글쓰기에서 한 페이지 채우기, 두 페이지 채우기. 어떤 글이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참 다시 생각해 보는 부분입니다. 하나의 단어, 한 줄의 문구는 나의 깊고 넓은 생각의 마중물이 되어준다. 자신만의 작가 노트를 만들어라. 다른 사람들의 말과 글, 일상에서 발견한 글감, 떠오르는 문장으로 시작하지만 마무리는 나만의 창의적인 문장이 가득한 생각들로 변화시켜 가라. 글 쓰는 일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작가 노트는 사고를 유연하게 하는 도구이자 새로운 생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화수분, 보물 창고가 될 것이다. 그래서 메모하라는 거, 자기 자신만의 작가 노트를 만들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그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또 영감이 되어줄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많은 질문들,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자신만의 쉐마를 만들라는 이야기들,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또 블로그에 다 글로 정리해 줬으니까 또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